네, 반갑습니다. 과기정책위원 최종호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발제해드릴 내용은 우리 R&D 투자의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재정 투입을 좀 더 융합 연계적으로 할 수 있을까라는 측면의 발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일단 왜 우리가 융합 연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관점, 그리고 융합 연계를 R&D 관점에서 할 때 어떻게 하면 문제 요인들을 제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이렇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융합 R&D라고 하는 관점은 외국에서부터 출발을 했고요. 주로 이제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먼저 시작을 했고, 한 2002년도부터 사실 융합이라는 키워드가 본격적으로 사실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NSF에서 나오고 있는 보고서, 2002년도에 나온 보고서를 기반으로 해서 융합이라고 하는 Converging Technology라고 하는 용어가 먼저 시작이 됐고요. 이를 바탕으로 해서 유럽이나 이런 쪽에서도 관련된 리포트와 정책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도 09년, 그러니까 한 08년 정도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융합 연구라고 하는 것을 촉진해야 된다라는 방향성이 정부의 정책으로 채택이 됐고,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관련 부처에서 기반법들을 정비하고 관련된 계획들을 수립하기에 이릅니다.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업데이트하면서 진행이 되고 있고, 관련해서 상당량의 R&D 재정이 투입이 됐습니다. 융합 R&D는 정확하게 과학기술 표준분류상이나 산업분류상에 분류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정이 정확치는 않은데요. 통상적으로 한 2.3조에서 한 3.5조까지 추정을 하는 데이터들이 좀 뭐 분석의 방법에 따라 좀 다르지만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고, 전체 정부 R&D 투자가 29조 정도 되기 때문에 한 10분의 1 정도를 융합 R&D에 투자하고 있다, 이렇게 개략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선도국 같은 경우는 사실 최근 들어서는 완전히 트렌드가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융합 R&D라고 하는 것이 기술적 융합을 중심으로 재정 투입이 되기 시작한 지가 이제 한 20여 년이 되어 왔고, 유럽은 이제 한 10년 전부터는 이렇게 투입을 하다 보니까 기술 간 융합이 전부가 아니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융합은 목적이 아니고 수단이다. 그래서 목적을 정해야 된다. 그래서 사회 문제 해결이라든지 어떤 거대 담론을 해결하기 위한, 그러니까 과학적 난제,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융합을 활용하겠다라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이 됐고요. 재정을 투입하는 방식도 그런 관점에서 전환이 됐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하고 EU의 R&D 진행에 대한 특징들을 조금 정리해 놨는데, 보시면은 중간쯤에 목표 지향적 사회 문제 해결 연구 뭐 이런 키워드들이 등장합니다. 이것이 이제 대표적으로 융합적 연구를 하는 것이 서로 모여서 하는 것을 지향한다기보다는 우리가 당면한 현안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모든 지식의 협력이라는 측면으로 관점이 전환됐음을 대표적으로 보여줍니다. 융합 연구의 주제들을 밑에 좀 보시면 주로 우리 사회의 문제라든지 인류의 번영이나 우리가 해결하지 못했던 중장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학제적 지식의 협력이라는 맥락에서 국가적 난제, 과학적 난제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해결 주제들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런 이제 R&D를 융합적으로 하면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가를 조금 차원별로 조금 보면, 일단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산업 자체가 융합적으로 변모하고 있고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기존의 독립된 어떤 산업의 영역의 지식만을 가지고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빠르게 치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좀 더 복합적인 어떤 지식이 필요해졌고, 그런 측면에서 융합적 협력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R&D 계열에서는
국가 혁신 시스템, 내셔널 이노베이션 시스템이라고 하는 NIS라고 하는 체제의 큰 틀을 따라서 모든 주체들이 지금 설계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출연연도 그렇고 우리 인력 양성이나 기초 연구를 하는 대학도 그렇고 각종 규제들을 설정하는 여러 가지 에이전시 기구들도 그렇고 이 NIS 시스템 안에서 전부 다 설계되어서 이 주체들이 형성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국가적 차원에서 서로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이 융합 R&D라고 하는 플랫폼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필요한 측면이 있고요. 뭐 기업적인 차원이나 연구자 레벨로 조금 더 내려와 보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고 있는 연구로 해결하지 못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론의 차원에서 융합이 굉장히 필요성이 부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융합 연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연구 개발 활동의 하나의 지향점이 될 수 있다는 측면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융합 R&D의 주무부처는 사실 과기정통부가 되겠죠. 그래서 과기정통부에서 융합 R&D를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겠는가라는 측면의 연구를 사실 오랫동안 했습니다. 오랫동안 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연구개발 프로세스의 관점에서도 다양한 이슈들이 이미 많이 구조화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원 생태계의 관점에서도 우리가 필요로 한 것들이 문제 요소들이 많이 구체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재정 투입의 관점에서 뭐 약하게라도 연관이 되어 있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직접적으로 좀 더 연관되어 있는 요소들 중심으로만 오늘은 한정된 시간 안에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한 3가지 정도의 이슈를 들어서 발제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융합 연구가 양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근 10여 년간 꽤 많이 투입이 됐어요. 그래서 뭐 여기 통계에 따르면 한 2010년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융합 연구 계획을 수립하고 융합 연구에 대한 이제 집중 투입 방향을 설정한 이후에 한 10년 정도 만에 한 3배 정도 융합 연구라고 칠 수 있는 과제들이 한 3배 정도 증가했고요. 전체 투자액은 요건 공식적인 통계상으로는 한 18년도에 2조 3천억 정도 기본계획상에 있는 통계로 이렇게 정도 잡히고 비공식 통계로는 한 3.5조에서 6조 정도까지도 잡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투입이 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게 한 융합 연구 개발에 대한 투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통계라고 볼 수 있고 과제로 보면 한 2018년도 기준으로 한 10,000개 정도 이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슈는 뭐냐면요. 옆에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차트를 보시면 비융합 R&D와 융합 R&D로 편의상 구분을 해보면 융합 R&D가 물론 비융합 R&D에 비해서 정량적인 성과들이 다소 높게 나타납니다. 과거 이건 2018년도 기준인데요. 2018년도 이전에는 더 큰 격차로 성과가 좋았어요. 근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 성과의 격차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왼쪽 아래의 표를 보시면 비융합 R&D와 융합 R&D의 투자 규모를 보시면 융합 R&D가 과제당 평균 투자액이 비융합 R&D에 비해서 작습니다. 그러니까 더 중요하고 더 많은 성과를 내는데 과제당 투입되는 금액은 더 작죠. 그리고 오른쪽의 선형 차트를 보시면 투입 예산은 좀 더 진한 파란색인데요. 과제 비중이 좀 더 진한 파란색인데 과제 비중은 전체 R&D에 비해서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투자 비중은 12년도 대비 좀 정체되어 있죠. 12년도부터.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융합 R&D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투자 방향성을 다시 한번 재정립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차트들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융합 연구의 활성화를 추동할 수 있는 계획이 몇 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서로 연계성을 좀 더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융합 연구, 그러니까 R&D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기본계획, 그리고 요거는 이제 과학기술 기본법에 근거해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부에서 지금 핸들링을 하고 있는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 요건 산업융합 촉진법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주로 이제 융합 산업의 활성화 그리고 패스트트랙 제도 같은 것을 운영하고
하는 내용들을 주로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과기부에 ICT 특별법이 만들어지면서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 활성화 계획이라는 게 별도로 또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ICT에만 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통계들은 서로 중첩이 되고 있고 각각의 계획들은 서로 중첩이 발생해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 공동 협의체도 만들고 공동 운영 규정들도 만들고 하고는 있는데 최종적인 방향이 어떻게 결정되냐면 서로 간의 역할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융합기술 발전 전략 같은 경우는 R&D에 초점을 맞추고 산업융합발전기본계획 같은 경우는 주로 산업의 임증제나 패스트트랙 제도를 개선하는 쪽에 초점 맞추고 이런 식으로 서로 역할과 영역을 구분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올바른 방향은 이것들이 서로 상호 배타적으로 접근될 문제가 아니고 서로 상호 유기적으로 접근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현재 문제점 중에 하나로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연구계의 어떤 분산이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NTIS, 그러니까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전부 다 이 NTIS에 등록이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NTIS에 보면은 누적으로 한 93만 건, 연에 한 6만 건에서 한 7만 건 사이쯤 보통 되는데요. 수많은 연구들을 하고 있죠. 아까 융합연구 같은 경우는 연에 한 10,000건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이제 국가연구개발 사업이 등록되어 있는 NTIS의 데이터만 봐도 국가연구개발 사업에서 융합 R&D가 굉장히 많은 재정 투입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동작이 되고 있죠. 근데 우리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그러니까 출연연 중에 이제 필드 연구를 하고 계시는 기술 연구를 하고 계시는 출연연들이 모여 있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 융합연구 사업이라는 것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0억 정도씩 돼서 한 10개 사업단 정도가 통상 돌아가는데요. 이 융합연구 사업은 또 별도로 이 NTIS의 통계치에 잡히지 않습니다. 이 융합연구 사업은 별도로 출연기관들의 출연금을 기반으로 해서 그 안에 소속된 사업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통합도 안 되고 사업 간의 중첩이나 이런 것들을 검증하는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시야를 좀 더 넓히면 유럽 쪽이나 미국은 전반적으로 다 기술 간의 융합에서 범 분야 융합으로 다 전환돼 가고 있거든요. 우리 출연기관들은 보면 이제 실제 기술 연구를 하고 있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도 있지만 정책 연구를 하고 있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도 있죠. 여기 왼쪽 아래에 보시면 엔키스라고 이거는 이제 정책 포털이고요. 이제 이 안에 한 근 10년 동안 한 5만 건, 4만 8천 건 정도가 지금 등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 정책 연구도 또 굉장히 많은 연구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실제 기술 연구를 하는 쪽에서는 융합 연구라고 부르고 정책 연구를 하는 쪽에서는 협동 연구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별도의 개 안에서 별도의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이 개와 개 간의 서로 연계성은 지금 굉장히 약한 상태다라는 측면의 문제를 하나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큰 방향성을 한 3가지 정도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저희 이번에 주제가 이제 ESG이다 보니까 ESG 관점에서 전달 체계를 어떻게 혁신해야 될지라는 측면에서 좀 접근을 해봤고요. 첫 번째는 일단 기관이나 연구자 차원의 개별적인 임무를 설정하고 있는 현재의 문제점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명확한 임무 부여를 하는 방식으로 좀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계열 내에서 폐쇄적으로 협력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의 지금 접근 방식인데 이런 것이 재정 투입의 방식을 좀 전환해서 모두가 참여하는 개방형 혁신의 방향으로 좀 전환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재정이 여러 가지 원천이 있습니다. 근데 이 원천이 필요에 따라서 수행 기간의 필요에 따라서 목적성이 약간 모호하게 다 활용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재정의 속성, 특성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자원이 배분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안을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아까 임무부여 말씀을 드렸는데 유럽은 임무지향적 혁신 정책, 그래서 미션 오리엔티드 이노베이션 팔러시라고 하는 MOIP로 방향이 완전히 전환이 됐고요. OECD의 워킹 그룹들도 전부 다 MOIP 기반으로 융합 연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술 간 융합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현재의 융합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시야를 더 확장해야 된다. 그래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통합적인 융합 연구라는 접근이 좀 필요하고, 그리고 국가 전략에 대해서 지금 경쟁 입찰을 해갖고 수탁 연구를 하는 PBS 시스템을 쓰고 있거든요. 출연료는 미션을 부여를 해놓고 출연료이 경쟁을 해서 만약에 떨어지면 자기는 그 미션을 하지 못하는 이런 뭐 공정하지 못한 게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정 수탁 제도를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는 법제도, 사회, 임무 이 세 가지 관점이 정렬이 안 돼 있어요. 지금은 예를 들면 조특법, 조세특례 제한법 같은 경우 조세특례 제한법 시행령에 보면 신성장 원천 기술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리스트가 있는데 이게 연구재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책연구 사업하고 리스트가 일치하지 않아요. 그리고 국책연구 사업들을 수행해야 될 기본 미션을 갖고 있는 출연연의 임무와 지정형으로 연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도 비정렬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불일치를 다시 재정비해서 정렬을 맞춰서 임무 수행의 효과성을 높여야 된다는 측면을 말씀드리고 싶고, 아까 말씀드린 계획 간의 연계성 강화와 실행 계획 간의 정합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한 번의 정비는 있어야 되겠다라는 측면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ESG를 다루다 보니까 이제 투명성이라는 측면에서 주체가 최대한 협력적으로 그리고 개방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뭐 알록달록한 그림이 있는데, 현재는 출연연이 하나의 과제를 기반으로 해서 몇몇의 주체들과 임의적으로 결합해서 융합 연구를 합니다.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니고 여기 지금 열린혁신 플랫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통합적인 플랫폼을 제공하고 분야 간 융합 그리고 또 각각의 계층 간 융합을 유도해낼 수 있는 형태의 허브 역할을 출연연에서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한 플랫폼의 기능을 정부가 부여해줘야 된다는 것이고요. 투명성의 관점에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융합 연구를 할 때 지금 네덜란드 사례를 들고 있는데요. 네덜란드에 TNO라고 하는 출연연이 있어요. 근데 얘네는 어떻게 하냐면 TNO에 5개 디비전이 있는데 도시에 다 다른 데 출연연이 있거든요. 근데 같은 도시에 있는 자기 디비전에서 융합 연구를 하겠다고 연구 제안을 하면 탈락시켜요. 다른 디비전에 있는 애랑 같이 제안서가 들어와야 선정을 해줍니다. 규칙이 그래요. 그래서 연구자 간의 융합을 할 수밖에 없도록 유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도 합니다. 실제 융합 연구를 올해 주제를 하나 선정하잖아요.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하냐면 그 주제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서 풀 수 있는 다른 형태의 과제가 제안이 들어오면 그걸 우선적으로 투자해 줍니다. 그러니까 문제 해결력을 계속 우리가 한번 투자한 것에 보완적 과제들을 계속적으로 선정해줘서 문제 해결력을 높여주는 방향으로 투자 방향을 설정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어떻게 합니까? 과제를 주제별로 선정하고 끝나면 성공 판정하고 다른 주제를 하죠. 그전 거랑 연계된 거 하려고 그러면 중복 투자라고 해서 투자하지 않습니다. 이건 옳지 않은 방향이라고 볼 수 있겠죠. 효율성의 측면에서도 좀 짚어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물론 이제 민간 공동 투자를 하고는 있는데요. 체계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이해관계에 의해서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초창기에 어떤 우리가 기초기술을 개발할 때 기초기술 개발 단계에서부터 이미 실용화 단계까지 이게 올라왔을 때 수요자가 될 수 있는 민간 기업들이 연구과제 기획 단계에서 이미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그 과제가 최종적으로 개발이 돼갈 때 우리가 잠재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잠재적 약속을 한 상태에서 과제가 시작이 되고요. 그래서 초기에는 리스크가 높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이제 ERP, 그러니까 얼리 리서치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으로 조그만 소액 투자를 합니다. 요거는 정부에서 90% 이상 투자를 해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높기 때문에 정부가 리스크를 진다라는 맥락에서 그렇게 하고, 단계 평가를 해서 고 노고 평가를 할 때 2단계로 넘어가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으면 조인트 이노베이션 센터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원래 수요를 제기했던 민간 기업이 5대5 정도 투자를 하는 형식으로 민간 공동 투자를 합니다. 스테이지 3로 넘어가면 이제 B2B 리서치라고 그래서 아예 정부는 리스크가 많이 줄어들었으니까 10% 정도만 투자하고 민간에서 다 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기술을 전용 실시를 하는 방식으로 자기가 가져가도록 이렇게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4단계로 가면 라이센싱 해갖고 뭐 그 출연연의 연구자들이 실제로 스피노프 해갖고 조인트 벤처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자기들이 사업을 해요.
사업을 하고 국가에서 들어간 돈은 전부 다 환수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실용적인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뭐 말씀드린 거 종합적인 얘기이기도 한데요. 일단 재정을 투입할 때 우리가 지금 여기 NST하고 NRC의 밑에 보시면 우리가 출연금을 받고 그리고 PBS에서 국가 수탁을 하거든요. 근데 PBS 기본 출연금은 기본적으로 역량을 구축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수탁을 할 때 임무를 부여받고 그 임무에 적합한 주체들이 이 플랫폼 안에서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맞다. 그래서 목적에 따라서 정확하게 과업의 그 목표가 설정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NST와 NRC가 서로 연합할 수 있도록 국가적 미션을 부여하는 플랫폼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실제 다양한 주체들이 서로 협력해서 연구를 기획하고 연구할 수 있도록 하는 열린 혁신 플랫폼화 되어야 하고, 더 발전되면 이것이 R&D 플랫폼뿐만이 아니라 국가의 혁신 플랫폼, 지역으로 내려오면 지역의 혁신 플랫폼, 그다음에 글로벌로 가면 국제 혁신 플랫폼으로 레이어를 확장할 수 있다라는 측면이에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체계 안에서 임무가 부여되고 효율적으로 투자가 될 때 지속 가능한 연구 개발 활동을 이루어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ESG를 고려한 중장기 재정 투자 전략으로서 아동돌봄 안전망의 전달체계 개편 방안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인구 구조 변화는 앞에 이 세션에서도 계속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고, 지역의 문제도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모두가 직면해 있는 고령화는 이제 바로 눈앞에 다가와 있는 현상이고요. 재정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어쩌면 아동기에 대한 재정 투자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연령대별 인구 구조의 변화를 봐도 노년 부양비가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하는 반면에 유소년 부양비는 2032년 12.5%로 최저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기에 우리가 아동에 대한 돌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를 생각해 볼 때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는 국가의 책무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고요. 하지만 현재 있는 제도를 기준으로 본다면 지출을 효율화해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투명성을 제고해서 이용자가 체감도를 높이는 방안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래서 아동기에 대한 재정 투자 전략의 재정 투자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어떻게 전달 체계를 개선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아동돌봄 안전망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고용보험에서 하는 산전의 휴가나 육아휴직부터 영유아에 대한 유아교육 보육, 그다음에 방과 후 돌봄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다양한 연령대에 있는 아동에 대한 필수적인 돌봄 서비스를 안전망으로 구축하자는 제안이기 때문에 사실상 각각의 분야에서 문제나 현황들이 굉장히 첨예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자료는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최근에 이제 방과 후 돌봄도 그렇고 산전의 휴가나 육아휴직도 마찬가지고 부모의 종사상 지위에 따른 격차가 굉장히 커졌다는 것입니다. 원래 당초에도 제도의 특성상 상용직 근로자와 자영업자 간의 고용보험의 그 자격의 차이가 있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코로나19 상황에서 이 부분이 굉장히 더 심화되었습니다. 종사상 지위가 돌봄 서비스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코로나19 이후에 나타난 두드러진 문제이고요. 두 번째로는 돌봄 수요에 비해서 공급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유아교육 보육 서비스가 확대되었어도 국공립에 대한 이용을 기준으로 본다면 여전히 돌봄 공백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거고요.
방과 후 돌봄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처음에 수립할 당시 문재인 정부 들어오면서 2018년도에 저희가 목표로 했던 것이 53만 명까지 돌봄을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여전히 그 목표치를 달성하는 데는 아직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봄 수요에 대해서 공급이 부족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어느 만큼 공백을 충족할 것인가 하는 게 재정 투자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현재 유아교육 보육 서비스도 그렇고 방과 후 돌봄 서비스도 그렇고 부처별 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 그리고 국고보조 방식과 교부금 방식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예산의 불균형 문제가 있고 이것이 체감하는 서비스의 질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하는 고민이 필요한 지점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현재 시설별, 사업별로 신청과 이용 방식이 다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부 서비스에 대해서는 체감도가 낮은 문제가 있고요. 재정 성과가 공개되지 않거나 각 개별 사업으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 실제 전반적인 사업의 적절성이라든지 사업의 성과가 왜곡되거나 혹은 너무 낮은 수준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의 불투명성 때문에 이용자가 이용하려고 할 때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동돌봄 안전망에 대한 전달체계 개편을 통해서 아동인구 변화에 탄력적인 대응성을 강화하고 국가의 책무성을 제고하고 정보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제도 현황은 간단히 보시면 다 아시는데요. 가정에서 아동이나 그 양육을 직접 할 것이냐 아니면은 가정으로 방문하는 재가 서비스를 이용할 것인가 시설 서비스를 이용할 것인가 하는 세 가지의 선택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유아교육 보육 서비스와 방과 후 돌봄의 시설에 대한 공급을 확대하는 전략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직접 양육을 할 때는 어드밴티지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무조건 이용하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이용자들의 욕구를 대응해 왔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과연 효과적인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유아교육 보육 서비스는 보편 서비스로 확대되면서 공급을 기준으로 본다면 현재 아동 수보다도 공급량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특히 유아교육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 양육수당을 주고 있는데요. 양육수당을 제외한 인력을 기준으로 한다면 실제 이용률이 120%를 초과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많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지역 간의 격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지역에서는 유아교육 보육 서비스에 대한 추가 공급이 여전히 필요합니다. 방과 후 돌봄도 비슷한 상황인데요. 어떤 일부 지역에서는 소득 기준으로 했을 때 돌봄 서비스의 공급은 일정 수준 이상을 도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공급이 여전히 부족한 현실입니다. 예를 들면 그래프에서 세 개의 막대 중에서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것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는 사람들의 이용 공급률을 따진 겁니다. 그리고 기준으로 본다면 50% 수준을 기준으로 했을 때 조금 낮은 지역들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고요. 근데 얼마만큼 어떻게 확대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요. 저희가 공적 돌봄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할 때 이분들이 이용을 할 것인가라고 물어보면 무조건적으로 이용하겠다라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주로 질이 좋아지면 이용하겠다든지 학원과 같이 이용하겠다든지 그래서 이 수요를 어떻게 저희가 스크리닝하냐에 따라서 공급량이나 재정 투자 전략도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 간 격차도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50%를 가장 최대로 높은 것으로 빨간색을 표현했고요. 그거보다 낮은 수준이 연한 노란색으로 나타납니다. 전국에 있는 그 230개를 기준으로 했을 때 113개 기초자치단체가 50% 미만으로 나타났고요. 방과 후 돌봄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 중에서 40% 미만인 지역이 33개 지역으로 나타났고 30% 미만인 지역이 1개소로 나타났습니다. 이 지역이 도서 지역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어떤 지리적인 접근에 있어서 최소한의 필수 서비스도 공급되지 않는 것에 대한 우려 역시 존재합니다.
말씀드렸던 이제 예산 불균형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교육부 사업에서는 보통 교부금과 일반 재정이 같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당초 2018년도에 방과 후 학교 돌봄을 5,985억 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는데 실제 예산이 그 정도로 증액되진 않았고, 그러니까 공급도 당연히 많이 늘어날 수가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당 단위 비용에서는 시설별 차이가 훨씬 더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건비를 포함했을 때 560만 원과 인건비를 제외했을 때 167만 원이 갖는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적정 수준의 서비스 질을 유지하는 데 이런 예산 방식이 적절한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방과 후 돌봄이나 유아교육 보육 서비스에서는 교육부 사업들에 대한 교육부 사업에 대해서는 평가 결과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는데요. 보조사업 연장평가는 일반 회계를 기준으로 이렇게 일반 재정에 대한 사업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보조사업 연장평가의 결과를 보더라도 각각의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초등 돌봄 교실 시설 확충의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지역별 돌봄 인프라 수준이나 돌봄 취약계층의 분포, 재정 자립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시설을 확충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개별 사업별로 각각의 확대 전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치원의 경우에는 처음 학교로라는 통합 플랫폼이 있어서 공사에 상관없이 신청, 배정, 그리고 대기 아동까지 하나의 플랫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학부모들이 접근하기 굉장히 좋아하고 만족도가 높습니다. 반면에 방과 후 돌봄의 경우에는 정부24에서 홈페이지에서 정원이나 현원, 시설 같은 것들을 공개하고 있지만 실시간으로 신청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자녀 정원이 있어도 신청 기간이 아니면 신청이 불가하다라고 이제 명시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단위 학교에서 시설에 대한 신청을 받는 것이고 거기서 정보가 연계되지 않는다면 정원과 형원에 대한 정보조차도 학부모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제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 방과 후 초등 돌봄 교실에 정원이 꽉 찼다고 할 때 정말로 정원이 찬 건지 휴교나 휴업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정보도 공식적인 데이터에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학부모들이 체감도를 낮추게 하는 하나의 문제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정부에서 발표하는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의 성과에서는 현재 2022년 기준으로 2021년 12월 말까지 해서 44만 개를 이제 확보했다. 44만 명이 이용할 수 있는 공급량을 확보했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 이용은 그에 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괴리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정부의 발표와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의 부족, 이것들이 이제 코로나19 상황에서 휴교나 휴업 때문에 더 심화된 측면도 있지만 당초에 이런 데이터가 정확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도 공개되지 않고 공급량도 정확하게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이용량에 대해서도 정부가 인지하는 것과 그 이용하시는 분들이 인지하는 것 사이에 인식의 차이가 굉장히 큰 편입니다. 네, 저희가 제안하는 아동 돌봄 안전망의 기본 방향은 가정에서 직접 양육을 하거나 가정으로 방문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이용자의 선택을 제한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가정에서 돌봄을 직접 제공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고용 상황과 일과 가족 생활을 양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가장 아래 단계에서는 가족 돌봄의 사회화, 사회적 가치의 전환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잡았고요. 이를 위해서는 지금 현재 육아휴직이나 유급 가족 돌봄 휴가가 고용보험 가입자를 기준으로 되어 있고 일반 회계에서 가입자가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일부 지원하고 있지만 그 보험과 보험 외가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수급권을 부모보험 같은 방식으로 동일하게 맞춰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여전히 부모님들이 일을 하는 동안에 아이들을 맡길 수 있도록 서비스의 질을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기간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특히 지역 간의 격차를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그 위로는 이제 가정에서 방문 서비스를 제공할 때
약간 양질의 서비스가 필요할 수도 있고 제가 서비스에 대한 또 다른 서비스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서비스를 좀 탄력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가장 학부모들이 많이 요구하시는 게 제가 서비스를 하더라도 시설에서 제공하는 캠프 같은 거는 내 아이가 같이 가고 싶다라는 걸 말씀 많이 하세요. 그런 것들 유기적으로 지역 내에서 결합되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위에는 이제 가정 돌봄을 직접 양육하는 부모들에 대한 건데요. 가정에서 직접 자녀를 양육하더라도 병원을 간다거나 아픈 자녀가 있다거나 할 때 시설에 대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일시 돌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지원하거나 아니면 부모 교육을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지역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유형화 얘기들 조금 가지고 오려고 하는데요. 지역에 처해 있는 상황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제안 드리는 거는 노년 부양비와 유소년 부양비의 차이가 있고 지역 단위의 수요 공급과 성과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네 가지의 툴을 이용해서 지역별로 설계가 달라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방과 후 돌봄에 대한 개편인데요. 유아교육 보육 서비스는 사실은 보편적인 서비스가 확대되어 있어서 더 자료로 대신하려고 하고 방과 후 돌봄 개편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핵심적인 사항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시설별로 어떤 시설은 맞벌이만, 어떤 시설은 저소득만 이렇게 시설 기준으로 대상 선정 기준을 나누게 되다 보니까 그 나누는 것을 유사중복 사업의 정비라는 이름을 계속 강화해 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도별 시설별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각지대를 또 없애기 위해서 또 다른 서비스를 만들게 되는 거죠. 저는 이제 지출의 비효율화를 양상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방과 후 돌봄과 관련해서는 시설별 대상 선정 기준을 폐지하고 지역별로 돌봄의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신청하는 방식을 제안드립니다. 그렇다면 시설이 존재할 가치가 없을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제시하는 방안은 현재 중앙부처에 대한 시설을 없앤다던가 어떤 부처로 통합하자던 이런 방식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시설들을 그대로 두더라도 중앙부처와 시도 단위, 시군구 단위의 전달 체계를 개편하는 방식으로서 이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네, 이 부분일 것 같습니다. 지역의 수요는 돌봄 수요와 공급은 지역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 시군구, 시도 단위여서 지역의 수요와 공급을 정량적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고요. 수요에 대해서 공급이 얼마나 더 부족한지 얼마나 더 확대해야 될지를 결정할 수 있고 이러한 공급 계획에 따라서 재원을 배분하는 방식을 제안을 드립니다. 이렇게 된다면 사실 지금 교육부 사업, 복지부 사업, 여가부 사업 중에서 복지부와 여가부 사업이 매칭 부담이 있고 각각의 시설을 설치한 개소수가 성과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인데요. 지역 단위에서 공급과 재원을 결정하게 된다면 부처별 전달체계의 개소수라든지 부처별 예산 편성을 위해서 서로 갈등이 일어나는 이 부분을 약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전달체계를 동일한 기준을 만들고 동일한 예산 편성 기준을 만드는 것만으로도 이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이런 시설별로 서로 다른데 어떻게 이 시설을 한꺼번에 묶을 수 있냐라고 해서 저희가 생각했던 방식이 아동 돌봄 통합 패키지입니다. 서비스가 지자체 자체 사업까지 포함하면 아동과 관련한 서비스가 30개에서 60개까지 정도로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요. 그것들 하나의 신청서로 받는 방식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신청서에서는 돌봄에 대한 수요나 욕구가 그리고 선호가 들어갈 수 있는 신청서를 만든다면 이것들을 조금 효율적으로 배정할 수 있는 방식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맞벌이인데 초등돌봄교실 시간이 너무 작은 게 문제라면 그 이후에 서비스를 연계하는 방식이 다른 시설하고 연계하는 방식도 있고요. 제가 서비스랑 연계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혹은
아파트 내에 있는 비공식 시설을 이용하는 방식도 있죠. 그렇게 지역 단위에서 조금 탄력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 단위의 예산 편성 방식이 필요하고 그걸 하나의 신청서를 통해서 포괄적으로 서비스 수요를 측정할 수 있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부터 그 세 번째 세션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션에 이어서 세 번째 세션도 우리 김연아 재정연구본부 실장님께서 사회를 맡아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세 번째 ESG와 관련한 재정운용 투자 방안에 대한 심포지움의 세 번째 세션, 거버넌스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중요한 주제를 발표해 주셨던 그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최종화 본부장님 감사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보건사회연구원의 강지원 복지국가연구단장님께도 감사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체됐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두 가지 주제 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또 유튜브 시청자 의견도 이미 많이 올라와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조금 효율적으로 토론을 진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토론자분들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한국교원대학교의 김혜원 교수님 모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최성은 선임연구위원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김혜원 교수님부터 먼저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오늘 제 토론문은 주로 이 전달체계, 아동 관련 전달체계 내용인데요. 오늘 발표문을 들으면서 우리 R&D 투자 융합 연계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도 좀 몇 마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나와 있는 이 체계 내에서 융합이라고 하는 것을 기술 간의 융합에서 사회 문제 해결형 융합으로 넘어가자, 유럽에서 그런 걸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가 저는 ESG라고 하는 어떤 오늘 주로 논의되었던 주제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지금 제안해 주신 오픈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할까라고 할 때 저는 여기에 조금 아이디어를 좀 더 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이 국책연구기관들이 이 과학기술연구원들과 함께 정책 관련한 주제를 같이 논의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사회 문제 해결형의 어떤 이 기술 프로젝트가 도출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제안을 해주셨는데 저는 국책연구기관이 그 주제를 삼고 있는 것은 굉장히 이미 잘 알려진 연구 문제들, 정책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저는 ESG와 좀 더 연결되는 것은 지역사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도 이제 마을 단위, 지역 단위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지역 사회에서 사실은 생기는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최근 한 5, 6년간에 두 가지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는 교육부에서 이제 대학 관련 그 재정 투자를 하면서 리빙랩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역에 있는 대학들이 지역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지역 내 다양한 이 대학 내의 다양한 연구자들이 그 문제에 참여하고 학생들도 참여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촉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책연구기관보다 지역 리빙랩을 중심으로 한 산학협력단이나 사회문제 해결형의 리빙랩이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중소기업 벤처부와 고용노동부가 주로 관심을 갖고 있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소셜 벤처
저는 이 문제와 굉장히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셜벤처도 기술 지향형 소셜벤처들이 많이 있고요. 또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소셜벤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책연구기관을 중요한 파트너로 삼기보다는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중요한 주체인 대학 리빙랩과 소셜벤처를 중심으로 고민을 하시면 좋겠고, 그것이 이 오픈 플랫폼에서 어떻게 과제와 연결될까라고 했을 때, 저는 이 국책연구 사업, 기술 개발 사업이 개발되는 프로세스에서 사실은 리빙랩이나 소셜벤처들이 명확한 기술을 갖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연구자들이 갖고 있는 기술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제 선정 단계 이전에 사실은 소셜 프로블럼을 둘러싼 이 일종의 오픈형 포럼 같은 그런 거를 논의할 수 있는 예비 단계의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서 지역사회 문제를 놓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연구자들이 갖고 있는 전문성을 기반으로 해서 실제 연구 프로젝트를 선정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고 난 다음에 사실은 지금 제안하신 실제 연구 개발이 이루어지는 단계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사실은 여기 있는 대학 리빙랩, 특히 저는 소셜벤처들이 이후에 상장을 목적으로 하고 사실은 재정적인 투자를 할 의지도 있고 또 재정적인 여력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최근에 임팩트 펀드라고 해서 상당히 많은 사회 성과를 목적으로 하는 금융 펀드들이 광범위하게 형성되고 있고, 이쪽이 사실은 투자처를 잘 못 찾아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고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실제로 재정적인 이익까지도 고민하고 있는 소셜벤처들, 그리고 또 리빙랩에 활동하고 있는 교수님들하고 이렇게 연계를 한다면 아까 네덜란드 TNO에서 얘기한 뒷부분에 사실은 이 기업의 재정 투자라고 하는 것도 현실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제가 오늘 발표하신 내용에 대해서 반박을 한다기보다는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누구와 파트너를 하고 어떻게 그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를 좀 더 고민한다면 저는 굉장히 다부처적인 그런 융합적인 사업으로 발전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스태피에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고 계시고, 스태피 안에서도 이런 사회 문제 해결형 기술 혁신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 또 저처럼 대학이나 또 그 소셜벤처와 관련해서도 관심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좀 더 좀 폭을 넓혀가지고 같이 논의를 하는 장을 만들고 전달 체계를 만들어낸다면 이것이 상당히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뒷부분에 그 아동 돌봄 안전망 관련해서는 저는 우리 그 최 박사님이 토론을 하실 거니까 저는 뭐 한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발표를 쭉 듣다 보니까 제일 큰 문제가 교육청이 관장하고 있는 학교인 것 같아요. 예. 사실은 이 문제가 잘 안 풀리고 있고, 저도 이제 교육정책 전문대학원에 있기 때문에 교육청의 이 전달 체계를 둘러싼 굉장한 폐쇄성, 또 학교라는 전달 체계가 굉장히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넓혀가는 게 굉장히 사실은 유연하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고, 이 부분이 좀 돌파되면 지금 구상하신 지역 단위 차원에서의 통합적 돌봄 시스템이 저는 가능할 것 같고요. 최근에 이런 시도가 약간 성과가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다함께 돌봄센터를 이제 사업을 시작하면서 이 지역 사회, 특히 이제 구청이나 시청이 돌봄에 개입하려고 하고 그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학교나 교육청과 밀접하게 논의를 하려고 하면서 일부 학교들이 초등 돌봄 교실을 교실 대신에 다함께 돌봄센터를 학교 안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설립하는 사례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지자체의 강력한 의지도 있고 또 학교나 교육청의 혁신적인 어떤 마인드를 가진 행정
그 교육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교장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뭔가 호응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력들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더 확대시키는 방안도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겠고, 저는 전적으로 그 말씀하신 신청 배정 시스템을 통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신청 배정 시스템을 통합시킬 수 있을까를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그래서 저는 뭐 일부 지역사회에서 일부 기초자치단체와 협력해서 한번 시범 사업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성공하는 어떤 모델을 보여준다면 지금 기대하시는 방향의 어떤 전달체계 구축이 굉장히 큰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혜원 교수님 토론 감사합니다. 굉장히 그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어요. R&D만으로도 참 어려운데 거기에 융합이 붙었었죠. 근데 융합이 붙은 다음에 그 다음에 또 ESG가 또 따라왔죠. 그래서 아마 지금 뭐 스태피뿐만 아니라 이 R&D 자체는 그 자체로 전달 체계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어 왔는데 계속 화두는 넓어지고 돈은 제한되어 있고, 다음에 연구해야 할 분야는 또 상대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지역 단위 주도의 R&D, 다음에 소셜 벤처에 대한 내용도 얘기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에 제가 답변 기회 드릴 테니까 그때 조금 정리된 말씀을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에 이제 우리 강지원 박사님 발표에 대해서도 그 김혜원 교수님께서 촌철살인을 하신 것 같아요. 학교의 폐쇄성, 그러니까 제가 머릿속에 딱 꽂혔는데요. 아마 강 박사님도 말씀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우리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최성원 박사님 마지막 토론 듣겠습니다. 네, 그 발표를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아동 돌봄 안전망 전달 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이제 결국은 문제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동 돌봄 안전망이라고 할 때 사실 그 정의를 조금 명확하게 하고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조금 생각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아동이 포괄하는 범위가 너무 커서 이 안전망 전달 체계를 얘기할 때 조금 이렇게 그 실무적으로도 그렇고 뭐 이렇게 안에서 볼 때도 그렇고 조금 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지 않는가.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더라도 사실 영유아하고 아동이라는 거는 그 돌봄의 필요도하고 성격 이런 것도 좀 상이하고, 또 지금 우리나라는 영유아 보육하고 그다음에 그 초등 이상 그 초등 돌봄 교실이나 뭐 아동 돌봄에 관해서는 제도의 발달 단계도 상당히 좀 차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발달 단계도 굉장히 상이하고 또 그 필요도나 성격도 상이한 영유아와 아동을 굳이 이렇게 묶어서 아동 돌봄 안전망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은 이거를 논하는 것에 있어서 이게 상대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걸 굳이 얘기를 하자면 이제 영유아 돌봄 서비스는 상대적으로 이제 아동 돌봄에 비해서는 이제 우리가 많이 가고 있고,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우리가 지원 제도는 아동 돌봄 서비스가, 그러니까 아동이라고 함에 있어서 저도 이게 헷갈리는데 이게 영유아 이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유아 이상의 아동 돌봄 서비스를 중심으로 해서 논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은지를 좀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이제 우리나라는 이게 지금 서비스 영유아 지원과 관련된 서비스 지원은 이제 우리가 OECD 국가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그 재정 지출 수준이나 이런 것도 서비스 이용률이나 이런 것도 우리나라가 현저하게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반면에 현금 지원이 이제 좀 부족하다. 이래서 지금 우리는 그 저출산 국면에서 특히나 이게 출산 지원 정책으로 굉장히 많은 그 현금 지원들도 이제 늘어나게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 우리가 과연 서비스를 여기서 그 뭐 확대를 논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한테 가는 걸 논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아까 그 수당, 아동 수당을 강화해서 이걸 갖다가 그러니까 가구의 소득을 좀 늘려줌으로써 필요한 서비스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냐가 이제 조금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은 그 사각지대의 문제를 생각하면 전체 아동을 놓고 보면은 영유아 때까지는 우리가 굉장히 지원이 많은데 이게 아동으로 들어가면서 굉장히 지원이 확 없어지는 그런 이제 사각지대가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이걸 논할 때는 이제 그 뒷단 아동에 있는 돌봄 서비스의 욕구가 무엇이며, 지금 우리는 지금 초등 돌봄이나 그다음에 지역 아동센터 이렇게 해서 이제 주로 이제
저소득층이나 이런 이제 취약계층 아동들을 중심으로 한 아동 돌봄 서비스가 우리가 되고 있는 것이고 영유아 돌봄 쪽은 이제 보편적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에 있는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그 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아동 돌봄 통합 패키지라는 것도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포괄하는 이제 아동 대상이나 그다음 사각지대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조금 명확하게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전달 체계상의 문제점에 관한 진단이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에서 그 김혜원 교수님께서 그 말씀은 해주시지 않으셨지만 토론문에서 전달 체계가 어떤 평가 기준을 가지고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사실 이게 지원 대상자와 같은 다양한 사업이 존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주관 부처가 다르다든가 재원이 다르게 되면 당연히 그 분절된 서비스와 전달 체계상의 비효율성이 발생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유사 사업을 정비한다거나 뭐 이런 그런 것들로 이루어질 것인가? 그러니까 사업의 확대 과정에서 어느 정도 다부처 사업들이 존재하고 그 사업 추진 여건상 이제 재원을 좀 다양화해서 가져오고 예컨대 이제 교육 재정에 돈이 좀 남으니까 교육 재정을 활용한다든지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이제 불가피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유사 중복 사업의 정비라는 것이 전달 체계 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사실은 그 서비스 제공과 관리에 있어서 그 수요자와 더욱 밀접한 지자체가 이걸 중심으로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연계를 도모한다면 사실은 이런 문제들이 좀 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다부처 사업들이 존재하면서 어느 정도 말하자면 필요한 부분들을 메꿔가고 있는 거죠. 그 사업들 중에서 지자체들이 또 그것들을 구멍난 부분들을 또 사각지대를 어느 정도 메꿔가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라서 좀 유연성을 제고하는 것이 오히려 억지로 어떤 전달 체계 개선을 위한 이게 또 어떤 다른 어떤 기관이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보다는 좀 효율적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런 어떤 첫 번째 단계에서 지자체가 해야 되는 어떤 그 선정 대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있어서 통합적으로 봐주고 하는 그런 어떤 행정력은 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또 이걸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어떤 센터를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점점 이게 좀 그 비효율성이 늘어나는 그런 것들이 발생을 하는 것 같아서 전달 체계를 논할 때는 좀 말하자면 이 첫 단추에서 지자체의 어떤 역할 그다음에 수요자 입장에서 필요한 현재 있는 서비스들을 어떤 연계해주고 이렇게 하는 그 과정들의 그 첫 번째 스텝을 고쳐주는 것이 사실은 가장 먼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지역적인 어떤 그런 서비스에서 돌봄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지자체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데 결국은 지자체가 이게 하는 역할이 결국 실무이고. 재원들을 각각 받아서 이제 결국은 그 지자체 매칭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 부분에 있어서 그 돌봄 서비스의 지역 역할, 지자체의 어떤 책무성과 자율성을 우리가 전달 체계의 개선이라고 했을 때 재원적인 측면에서 이 부분을 갖다가 현행의 국고보조 사업 체계를 유지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부분이 굉장히 전달 체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국고보조 사업을 정비할 때 이 부분을 포괄 보조한다든지 아니면 지방 이양을 한다든지 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하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은 전달 체계의 개편에 조금 더 지자체의 어떤 역할을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그런 것은 아닌가 하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토론 감사합니다. 이제 영유아와 아동 대상을 조금 구분해서 얘기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 주셨고요. 크게 보면 지자체 중심의 통합적 거버넌스, 더 나아가서 지방이양까지 언급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강 박사님 발제 마지막에 언급하셨던 제도별 시설별 대상 선정을 폐지하고 지역별로 바텀업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 의견에 큰 차이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간이 많지 않은데 어쨌든 오늘 두 가지 전달 체계 굉장히 하나의 주제만으로도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두 개를 한꺼번에 이제 토론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종화 본부장님한테 조금 제가 시간을 드릴게요. 하시고 싶었던 말씀하고 오늘 나온 안을 조금 더 연계하셔서 조금 마지막 마무리 말씀 하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짧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발제 자료 준비를 하면서
템플릿이 3칸만 있어갖고 쓸까 말까 하다가 뺀 주제가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지자체에서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 그리고 지자체에 어떻게 그 연구개발 성과물을 전달할 것인가라는 이슈인데 오늘 김혜원 교수님이 전국을 찔러주셔가지고 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이렇게 정리할게요. 그 사실 문제를 내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문제를 푸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제대로 풀었는지 평가하는 사람이 있죠. 평가하는 사람 누구여야 될까요? 문제를 내는 사람이 평가해야 되겠죠. 출제자가 사실은 그 자기 출제 의도에 맞췄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 행안부에 그 도전한국 프로젝트라고 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걸 보면 이제 그 지역별로 합니다. 도전 홍천 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현안 문제들을 시민 사회에서 그 문제를 출제해요. 그래서 그 문제를 출제하면 이거를 기술이 필요하면 어떤 제품 필요하다, 어떤 기술 개발해야 된다, 제도는 뭘 바꿔야 된다, 이렇게 이제 문제를 냅니다. 문제를 내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면 정부에서 연구개발을 투입을 할 수 있도록 재정을 풀어서 연구개발 활동을 통해서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구매를 해서 실제 그 문제를 낸 시민들이 그 효용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구매를 하는 예산은 또 지자체에서 협력해서 지자체 예산을 통해서 보급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돌아가야 되는 구성이 전체적인 사이클을 완성하는 체제인 거죠. 이런 체제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열린혁신 플랫폼이라고 하는 개념적인 용어를 제가 사용했는데 리빙랩 그리고 뭐 지역 혁신 플랫폼 뭐 여러 가지 용어들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이런 3가지 요소가 같이 동작될 수 있도록 설계가 잘 되면 우리가 사회의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훨씬 더 큰 효용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강지원 박사님도 지금 두 분 토론자 의견 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유튜브에서 그 질문 나온 거 보셨죠? 첫 번째는 저도 대답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거도 두 질문이 있는데 답변하실 수 있는 것부터 간략하게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김혜원 교수님이랑 최성 박사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들은 사실 제가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거나 조금 더 꼼꼼한 정비가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김혜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학교에 다함께 돌봄센터를 설치하는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습니다. 학교 돌봄터 사업이라는 중앙부처의 사업도 있고 서울 중구처럼 지자체에서 별도로 하는 사업들도 있고요. 그런 작은 시도들이 이제 성과를 내기까지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리고 있는데 그 성공 사례들을 조금 더 보편적이고 일반화하기 위해서 지금 제안드렸던 부분들이 있고요. 저희가 설계했던 그 돌봄 안전망에서는 학교 안에 반드시 초등돌봄 교실만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고정관념을 깨자라는 거기 때문에 학교에서 운영을 하더라도 다함께 돌봄센터가 들어갈 수 있고 또 학교에서 운영하는 초등돌봄 교실도 현재처럼 5시, 7시 구간이 나눠져 있을 수도 있지만 7시에서 8시, 9시까지 연장형이나 종합형도 이용할 수 있는 방식을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성 박사님께서 말씀 주셨던 부분은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아동돌봄 안전망을 방과 후 돌봄의 다부처 사업으로 한정하지 않고 더 이른 나이 아동부터 생각을 했던 부분은 우선 첫 번째로는 지역 간 격차가 너무 커서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 공간이 남으니까 그 지역의 유아교육 보육 서비스의 공급도 늘어나고 그 지역의 방과 후 돌봄 서비스도 늘어나서 예를 들면 전남의 어떤 군 단위 아동 인구가 굉장히 작은 지역은 공급이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문제가 되는 지점은 사실은 도시 지역인 것 같아요. 도시 지역에서는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한데 학교라는 제한된 공간이 병설 유치원을 설립하면 방과 후 돌봄을 설립할 수 없고 방과 후 돌봄을 늘리면 병설 유치원 설립할 수 없는 관계가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지역 단위에서 포괄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그리고 유튜브 시청자께서 질문 주신 게 2가지가 있는데 가정 방문 서비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아이돌봄 서비스를 하고 있고 그 서비스의 체감도나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확산되기 조금 어려운 몇 가지 제한점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역사회를 기준으로 이 방식을 설계할 때는 단순히 아이돌봄 서비스를 확대하자라는 개념은 아니었습니다. 그것보다 조금 더 유연하게 예를 들면 세종시 사회서비스원 같은 사회서비스원이 코로나19 상황에서 긴급돌봄을 했었거든요. 그 긴급돌봄으로 인한 한시 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력들이 사실 제가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데 지금은 아이돌봄 서비스 등록된 종사자 이렇게 조금 구간을 나눠주다 보니까 필요한 지역에 도시 지역의 아이돌봄 서비스가 확대되는 게 아니라 일자리가 필요한 그 여성 고령자들이 늘어나는 지역에서 요 아이돌봄 서비스의 종사자들을 채용할 수 있어서 그 지역이 늘어나는 동일하게 이제 미스매칭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아이돌봄 서비스 자체도 시도 단위에서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보육시설의 그 대체 인력이라든지 사회 서비스 대체 인력이라든지 이런 인력들도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필요하고 그런 탄력적인 운영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유튜브에서 두 번째 이제 질문이 그 만 3, 5세 유아교육 보육시설 서비스가 여전히 이제 부족하다라고 공급이 부족해서 민간을 이용하고 있다고 말씀 주시는데요. 사실 이제 저희가 늘 고민하는 부분이 총량으로 봤을 때는 100%를 초과하거나 96% 수준인데 실제로 내가 이용하려고 하면 시설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지역에서 필요한 시설을 필요한 지역에다가 설치가 돼야 되는데 현재는 민간이 더 많은 이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시설이 있는 곳으로 이용자가 가야 되는 방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집,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설이 저쪽에서 100을 넘든 상관없이 내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없다라는 인식이 강하고 두 번째는 민간은 많지만 국공립이 없어서 국공립의 비율이 너무 작고 국공립을 선호하는데 국공립이 없으니 내가 느끼기에는 없다라고 인식을 하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좀 고려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는데요. 공급의 확대는 여전히 필요하고 특히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은 필요합니다. 근데 그 방식을 조금 효과적으로 제공을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국공립이라는 라벨보다는 양질의 서비스라는 서비스에 더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이제 교부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조금 재정적인 여력이 있다면 유치원을 조금 더 확대하는 병설 유치원이나 단설 유치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저 교부금도 많이 남는다고 하는데가 이제 또 마음에 딱 와닿았는데요. 아마 우리 그 일반 국민들 수준이 굉장히 높으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재정 항목이 어디에 쓰이는지도 다 알고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런 그 주민들의 이런 정확한 정책 수요가 정책을 바꿀 수 있는 근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 시스템은 초중등 교육에 쓰도록 교부금이 되어 있고 그중에 일부를 유치원으로 가도록 지금은 한정적으로 갖고 있는데요. 매년 3년마다 그걸 저희가 이제 일몰과 연장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그러한 칸막이 재정에 대한 불편함과 재정의 비효율성에 대해서 자꾸 언급을 해주시면 개편하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번 세 번째 세션은 가버넌스의 큰 두 가지를 가지고 논의를 했고요. 장시간 동안 참여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 말씀드리고 발제자 두 분과 토론자 두 분께 특별히 감사 말씀 전하면서 3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